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네, 저희가 오늘 그 대중문화와 젠더 해서 젠더 돋보기에서는 아빠 예능, 육아 예능.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들이 예능으로 돌아오고 있나.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또 이렇게 그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의 트렌드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뭐 재생산하고 있다든가 딸바보라는 거에서는 딸을 여전히 훈육하는 아버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아버지, 딸을 한 그 인간으로 성장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두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성이 함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 두 번째 얘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아버지 상이 대중 매체에서 그 재현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들을 겪어서 지금 딸바보까지 왔나. 좀 이런 얘기들을 짚어봐 주시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허윤 선생님, 예,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저희가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잡은 것은 한 그 90년대 어쩌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대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린 시절이었던 90년대에 굉장히 인기 드라마였던 사랑이 뭐길래. 네. 다 봤어요, 저 그거. 그쵸. 그 최민수가 대바리로 나오고 하이라가 되게 똑부러지는 네. 신세대 여성으로 나온 그 사랑이 뭐길래가 한국 드라마 사상 시청률 최고위를 기록한 드라마거든요. 평균 시청률이 59.6%였고 와. 최고 시청률이 64.9%였고 중국에 수출해서 또 방송을 했었고 그래서 막 최초의 한류 드라마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하는 텍스트인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 따라라라라 네, 모래시계. 아니 모래시계. 모래시계. 그것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기록상으로는 이게 좀 더 높았는데요. 그래서 진짜 히트친 네네. 드라마네요. 네,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를 생각해 보면 사실 대발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 주인공이긴 했지만 대발이 아버지 어떤 이순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남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텍스트였는데요. 이거는 그 90년대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너무나. 왜냐하면 이 시기에 딱 그 전업주부가 아니라 여자들도 회사에 나가서 뭐 독립하는 여자가 멋있다, 뭐 일하는 여자가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 여기에서 가족이 양쪽 두 가정이 똑같이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가정과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그려지는 두 가정을 대조하는 건데 아들네 집, 대발이네 집이 되게 보수적인 집이고 하이라네 집이 되게 민주적인 집인 거예요. 하이라는 이름 뭐였어요? 대발이는 우린 대발이라고 기억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이라는 이름이 없고 대발이 아빠는 기억하는데 하이라 아빠는 저 기억이 거의 안 저기 나거든요.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는 기억나요. 네네. 윤여정 선생님이 네네네. 그 하이라 엄마였는데 저는 그 인상적이었던 게 침대도 인상적이었고 거기서 시절은 그랬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다 침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데 그리고 여보 모닝커피 막 이러면은 그 하이라 맞아요. 남편분이 커피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모습, 뭔가 꿈꾸는 맞아요. 약간 버터 냄새 나는 가정, 그런 걸로 신식 가정. 예, 신식 가정 말하자면. 그러면서 맞아요. 어머, 야 정말 저렇게 남편한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밥 안 차려주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네네. 그래서 그런 집에서 자란 하이라가 대발이네 집으로 시집가서 문화 충격을 겪게 되는 그게 사랑이 뭐길래인 거예요. 저 하이라 이름 지금 찾았거든요. 네. 박지은이래요. 전혀 생각이 생각이 안 안 나요. 났어요. 그래서 대발이네랑 지은이네. 네. 근데 너무 지은이란 이름 지금도 흔한 이름인데 대발이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어서 그 윤여정 선생님이 맡은 그 캐릭터가 딸은 나랑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주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대학 교육시키고 그래서 너는 이제 살림만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살림할 필요 없어. 그럼 살림을 안 가르친 그런 신세대 어머니. 이 신세대 어머니 이름 뭔지 아세요? 심해. 한심해예요. 김수현 드라마잖아요. 김수현 작가의.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이대발의 어머니로 나왔던 김혜자 선생님 이름 순자였는데 김혜자 선생님은 거의 머슴살이 하다시피 일을 하면서 집에서 그 집에 종마리가 딸이잖아요. 맞아, 종마리. 아 종마리였나 이 딸이? 아니요. 아니 종마리는 아들과 딸이. 네. 김희애가 이성실, 나왔다. 이성실. 맞아 성실이. 이대발과 이성실. 그래서 이 딸한테 오빠 이불 개주라고 얘기하면서 오빠의 빨래도 해주고 이불도 개주고 하는 거는 다 자기 딸한테 시키는. 그러니까 자기도 남편한테 머슴살이 하면서 딸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 딸은 아들의 머슴살이구나. 그래서 근데 이 딸은 모델 지망생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오시며 치장하는 걸로 매번 지적당하며 혼이 나는 캐릭터. 되게 문제야처럼. 그리고 어. 거기에 최민수가 나오는 이대발이 소아과 의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의사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집에 이사 온대. 시집을 가면서 나의 무의식인가 봐. 이사 오는 거죠. 나의 무의식인가 봐. 어머 어떡해. 결혼은 이사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시아버지랑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난투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냐면 저 다른 디테일보다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마지막이 기억나는 게 이 어머니가 김혜자가 아프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장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프닝을 막 거쳐서 화해하면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좀 달라지는 사장님으로 나왔는데 이 사장님이 며느리를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약간 좋은 가부장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밥상 없는 아버지 같은 캐릭터였는데 그걸로 이어지면서 이 드라마가 92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너무나 90년대적인 드라마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 이순재가 90년대 내내 약간 그런 가부장의 이미지 그리고 저는 허준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허준의 선생님으로 나오면서 약간 되게 훌륭한 남성 지도자. 이순재. 네네. 네. 그런 이순재였는데 그 이순재가 2000년대에 뭐가 됐냐면 야동순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침없이. 예. 근데 이게 좀 그 사이에 사실은 사랑이 뭐길래를 해가지고 얻은 그 한국의 전통적인 맞아요. 남성의 이미지로 국회의원까지 하시잖아요. 아, 국회의원 그랬었나요? 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에 당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요. 그 새누리당의 전신 신한국당?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걸로 해서 그 사랑이 먹일래 힘으로 이순재 씨가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요. 그때가 약간 연예인들이 국회의원을 좀 하던 시기였는데 이순재 씨가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국회의원도 하고 막 엄청 잘 나가는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2000년대 중반에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야동순재가 되는 그 과정이 좀 90년대와 2000년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에서 이순재는 마찬가지로 되게 잘 나가는. 와, 1992년에 민자당 국회의원. 아 맞아. 민자당. 예. 그리고 민자당 부대변인을 하시네요. 네. 민자당이면 저기 노태우 정말 그 강주 학살의 공동 주범인. 네, 그 민자당. 그렇구나, 그 민자당.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아득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부장은 민자당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네. 그랬는데 2000년대 중반이 되니까 한의사이고 자기 병원도 있고 건물주인데 아들들이 다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발이는 소아과 대발이는 의사였는데 여기 오니까 아들들이 하나는 백수로 놀고 있고 증권회사 다니다 주식 잘못해가지고 망해서 데이트레이더를 하고 있고 하나는 체육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들이 못 나가게 되니까 이 아들들이 너무 구박하면서 막 아들들한테 야단을 치는 가부장인 거예요. 아들과 아내를 야단치는 가부장인데 하필 며느리가 박혜미.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며느리. 너무 잘 나가는 며느리를 만나서 의학 실력도 며느리한테 뒤지고 병원 이름이 이순재 여성 전문 한방병원이었는데 이엠박 한방병원으로 바뀌어요. 상징적으로. 이순재 박혜미. 네. 왜냐하면 이순재를 찾는 환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혜미가 혼자 진료를 계속 보고 이 박혜미가 이제 병원을 이끌게 되니까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가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거 특별히 다 자료 찾아보신 거죠? 찾아도 이걸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당시에 이제 봤던 기억을 자료를 좀 찾아서 이제 확인하는 것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민용이 둘째 아들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최민용이었을 거야 아마 그죠? 이 배우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애 깐난애기 데리고 집에 들어와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부장이 이제 점점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셔가지고 손자 방에서 야동을 보려다가 파일을 불러내면 된다는 말, 파일을 불러낸다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컴퓨터에다 대고 야동 이러고 야동 그 되게 인구에 회자된 장면인데요. 지혜 소장님 지금 완전히 생각나셨죠? 빵 터져가지고 그 되게 큰 컴퓨터를 향해서 야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불러내는 네, 불러내는 야동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야동을 이렇게 막 불러내려고 막 이렇게 뒤지다가 손자들한테 걸리는. 그래서 야동 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야동 순재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 이순재 씨가 그 인터뷰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손자 손녀의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본다.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약간 전기적인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등학생 손자랑 친구들이랑 맨날 그 고등학생이랑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너 우리 집에서 이거 먹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하는 쪼잔한 가부장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순재가 계속 아들이랑 아내한테 막 야단치고 호통을 치는데 온 식구가 다 무시해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되게 온 식구가 다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그 시청자들도 그걸 보면서 와, 저 아저씨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하지 권위가 하나도 안 실리는 방식. 그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IMF 직후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3끼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 뭐 부인한테 주말에 어디 가자고 하는 남자, 뭐 이런 게 감히 부인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라고 해서 그런 유머 시리즈가 유행했는데 그 유머 시리즈는 사실 되게 자기 연민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도 못하는 남자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그런 자기 연민이 하나도 없는 저런 웃긴 가부장을 보게 뭐 이런 식의 스토리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특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재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이순재가 2010년대에 와서는 그 꽃보다 알베로 다시금 이제 국민 할아버지가 되면서 한국 남성성의 상징 같은 직진 순재로 큰 직진 순재 바르게 앞길만 보고 간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직진하는 할아버지의 이미지로 똑똑하고 지적인 남성으로서 다시 또 지위를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게 남성성의 움직임과 우리 이순재 할아버지가 되게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순재 할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그 보통 부성멜로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시고기 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진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네. 가시고기랑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다 암투병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식을 막 생각하는 그런 부성 멜로였는데요. 그런 부성 멜로 장르들과 다른 식의 대중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흐름 속에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IMF 이후의 아버지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영화 쪽에서 또 계속 아버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봐왔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IMF를 전후해서 뭐 가시고기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소설이 크게 인기를 얻었던 것과 함께 영화에서는 그렇게 남자 캐릭터들이 죽거나 아프거나 울거나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IMF 직후에 예컨대 뭐 편지에서 박신양이라든지 그래서 왜 뇌종양인가 병이 있어갖고 죽잖아요. 그 죽기 전에 최진실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겨가지고 그 90년대 말에 극장을 정말 눈물바다로 만들었었다. 그래서 우는 남자의 등장이라는 아이콘처럼 이야기가 될 정도로 주목을 끌었었고 그 다음에 또 박신양이 나왔었던 게 약속이라고 전도연이랑 이제 연애를 하는 이 사람은 깡패 보스라서 봤다. 죽지는 않는데 이례적으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던지는 남자이고 어디 성당에 들어가서 막 이 여자랑만은 사랑해주게 해주세요로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캐릭터에 더불어가지고 뭐 8월의 크리스마스의 한석규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남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IMF 직후에 등장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IMF가 우리가 을당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것처럼 남성의 위기로만 상상이 되고 구조조정은 여성들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가장들이 해고되는 어떤 시기
그렇죠. 이해가 되면서 사실은 경제난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자본주의를 약간 뭐 개량하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아빠들이 힘들어. 그래서 아빠들을 위로해야 돼.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부르고 이런 방식으로 개인화해버리고 근데 그 개인화는 또 남성의 얼굴로 개인화가 돼버리니까 위기 자체가 남성의 위기로 이야기된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영화는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야동 순재가 나오고 이랬던 즈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괴물 처럼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송강호가 딸을 잃고 괴물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아버지로 성장해서 또 중간에 변희봉 송강호의 아빠인 변희봉은 죽고요. 아빠가 되어서 딸이 구해낸 아들을 키우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변희봉한테도 와이프가 없고요. 송강호한테도 와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 없는 가족에서 이 가족이 당한 재난은 아빠가 해결한다라는 어떤 상상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즈음에 나왔었던 게 아빠들이 직장에서 왜 되게 힘들어갖고 막 힘들고 지치니까 밴드 만드는 영화 즐거운 인생. 예, 즐거운 인생이랑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다음에 뭐 해외 입양 갔다가 아빠 찾으러 다니엘 헨리가 들어오는 마이 파더. 네, 박신양이 양아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빠 되는 눈부신 날에 뭐 이런 식의 아빠 이야기. 뭐 송강호가 깡패인데 자식들만은 말하자면 소위 정상가족 안에서 키우고 싶어하고 깡패 아닌 척하고 고군분투하는 우아한 세계. 맞아. 이런 영화들 줄줄이 나오면서 엄마는 사라지고 아빠만 남는 이야기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에 있는 게 공유가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딸고 하는 부산행이랑 그다음에 군함도 같은 영화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허윤 선생님은 약간 야동순재 등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영화랑 맞물려서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져 그리고 야동순재의 아들들처럼 직업도 없고 막 이래. 근데 이 직업 없는 남자들을 밟고 서 있는 건 박혜미 같은 똑똑한 여자들이야. 같은 이야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왜 한번 이따가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IMF 직후에 나왔었던 광고 중에 맥주 광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지영이 이제 커리어 우먼을 연기하는데 이 남자의 여자친구인 거죠. 그래서 막 되게 근사하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맥주를 부어라 마셔라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가 당연히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으니 남자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갑을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하게 술자로 되돌아와요. 근데 또 김지영이 막 눈치를 귀신같이 채고 자기 장지갑 채로 남자한테 주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네가 돈 내라고. 그리고 그 광고의 끝은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IMF랑 경제난이 닥쳐와서 남자들 지갑에도 돈이 없는데 여자 지갑에는 어떻게 돈이 있을까? 근데 사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남자들 계속 우쭈쭈 해주고 여자들이 남자를 위협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 때 이 돈 있는 여자들, 힘 있는 여자들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동 순재를 보면 약간의 불쾌감? 그렇죠. 그 드라마 그 시트콤이었잖아요. 근데 한국 시트콤의 가장 큰 특징이 가족 서사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거든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만큼 모든 시트콤이 다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김병욱 사단의 모든 드라마가 다 가족 서사잖아요. 그래서 가족에서 가부장을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등장한 건데 그 서사의 바탕은 사실상 박혜미라고 하는 박혜미라는 약간 적대할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혜미가 제일 나쁜 사람.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호박고구마 먹는다고 혼내고 나문희 선생님이 호박고구마 되게 유명한 그런 이미지로서 정말 강력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나 혹은 반감 같은 것도 여전히 남겨놓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저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준하처럼 살고 싶은데
박혜미가 부인이면 정준하처럼 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투사되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그쵸. 셔터맨. 증오하지 않았을까. 셔터맨이 너무 되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 남자다움의 굴레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양가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기도 있을 수 있고요. 있네요. 근데 재밌는 지점이 그 가시고기 소설 안 읽으셨겠지만 가시고기에서도 이혼한 다음에 부인이 프랑스로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애를 혼자 키우다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애한테 자기가 죽는다고 말 안 하고 애를 부인한테 프랑스로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자기는 혼자 죽는. 왜? 서사인 거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자는 버리고 간다는 건가? 이혼하고 자식을 버리고 가는 건가?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서사들이 일련의 이 시기의 흐름이었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들으니까 저 그 시기에 되게 인기 있었던 영화 중에 저거 있거든요. 미스터 맘마라는 영화 있어요. 최민수랑 최진실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최민수가 그건 IMF 전에 나왔었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최민수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와이프가 나는 자아실현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포스트잇에다가 난 미국으로 가 이렇게 쓰고 냉장고에 붙이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애를 돌볼 수 없게 된 최민수가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다가 직장 동료인 최진실이 그 애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새 가족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그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생각하거든요. 이거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었던 왜냐하면 여성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페미니즘의 의제랑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 페미니스트는 너무 문해화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김태훈이 칼럼에 썼던 것처럼 문해화적 페미니스트란 칼럼에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페미니스트는 되게 이기적으로 자아실현할게라고 포스트잇으로 이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공부하고 싶으면 남편이랑 의논했겠죠. 얼마나 말이 안 통하면 포스트잇으로 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긴 했는데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그 시기에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공포. 정말 말 그대로 똑똑해진 그런 여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 미스터 만만 강우석 영화네요. 놀라운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 협상을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최민수에게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협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의 힘이 자기한테 매우 약하거나 우호적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매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뭐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 설정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면은 말을 잃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82년생 김지영처럼 그냥 어떤 자아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그것을 밀고 당기면서 자기 것을 관철시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죽게 하니 까무러치겠죠. 그럴 때 저는 어떤 선택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여성 혐오적인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어떤 살아남기 위한 어떤 선택들을 해야 했을 때 굉장히 그 강한 힘들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도 들어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최민용 부인이 신지가 쪽 써놓고 나가는가 그런 사연 아니었어요? 러시아로 유학 가는 유학 간다고. 음악 공부한다고. 애 버리고. 그게 되게 전형적인 서사인가 봐요. 정말. 근데 굉장히 혐오적인 거네요. 지금 애를 버리고 갔다는 것 때문에. 애를 띄워놓고 가는 자체가 이제 애를 버리고 떠난 여자라고 하는. 수없이 애를 버리는 미혼부와 뭐 하여간 수없이 많은 거 빼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건 거죠. 애를 버리는 아버지는 흔하지만 애를 버리는 어머니는 잘 없기 때문에 포착되기만 하면 욕먹는 거죠. 맞아요. 러시아로 유학 간다고 떠났다가 금세 돌아왔던 걸로. 끝나기 전에 돌아왔던 걸로.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아버지 상을 90년대 사랑이 뭐길래에서 약간의 그 가부장색을 탈각한 이희재를 이거 야동 이순재로부터 네. 지금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약간 나왔던 게 아버지가 양육하면 똑똑해진다. 아하.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2000년대 되면서 그러니까 IMF 직후부터 약간 아버지가 양육과 가사에 그러니까 양육에 가사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의 균형 잡힌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식의 양육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델처럼 막 많이 얘기됐던 것들이 그 스포츠 스타들. 그래서 박세리나 김미연의 골프데디. 골프데디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 여자 골프 스타들의 아버지들이 미국에 같이 가가지고 그 긴 땅을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딸을 관리해가지고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사들이 엄청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리랑 박세리 아버지가 엄청 히트를 쳐서 그 US 오픈에서 박세리가 우승하면서 98년도에 이게 IMF랑 딱 겹쳐져서 맞아요. 고난을 극복하는 한국인의 이미지로 박세리가 떠올랐잖아요. 그 양말 벗고 물에 들어가서 쳐내. 그게 광고로도 나오고 막. 근데 저는 그 장면 딱 떠오르면 바로 애국가가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애국가 뒷배경 이미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상징적인 그거였는데 그 박세리의 우승이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이 헌신적인 뒷바라지라고 하는 게 엄청 주목을 받아서요. 골프데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박세리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아침 모닝쇼에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뭐 초등학교 6학년 인가 하여튼 초등학생 때부터 선수로 훈련을 시키는데 뭐 얼만큼을 걷게 했다. 뭐 먹는 걸 어떻게 통제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인기를 끌면서 막 나왔고 특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캐디 짐도 들어야 되고 장기 해외 체류해야 되고 해서 엄마들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버릴 수가 없잖아 엄마들은. 그래서 아빠들이 주로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런 아빠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내 딸이 연애하는 거 어떻게 감시했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딸바보 서사랑 바로 만나네요. 네, 그러니까 김미연 아버지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요. 다른 딸이 연애 못하게 헤어지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딸의 운동선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훌륭한 선수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거는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박세리랑 박세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부탁해 잠깐 나왔었어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예능에 잠깐 나왔었는데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박세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박세리 아버지는 약간 구설수에도 오르고 약간 그런 아버지여가지고 약간 전세가 약간 역전된 느낌? 되게 통쾌했던 기분? 막 이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김미연 같은 경우는 그 유도 국가대표 있잖아요. 이원희? 그 선수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운동 천재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러는 되게 한국적인 또 엘리트 운동 가족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골프 여제들을 만드는 게 아버지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서사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돌보는 아버지들이 이 시기부터 약간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 박세리가 IMF의 모델 같은 거였잖아요. 약간 IMF 극복의 모델이었던 것처럼 약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젠더 균형적으로 여성스럽지 않게 자랄 수 있다라든지 뭐 남자아이에겐 남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혹은 아버지가 가르치면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라든지 그런 양육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과학 아버지 이러니까 문득 생각난 영화판에서 에피소드는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봉해갖고 엄청나게 화제를 끌었던 SF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인터스텔라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인셉션이라든가 다크나이트 시리즈 만들어갖고 사실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감독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논란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가 제일 흥행을 못한 영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흥행을 했고 대체 왜 이런가라고 분석했을 때 재밌었던 게 보통 영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매율을 보면 20, 30대 여성이 되게 높은데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40대 남성 예매율이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론해서 얘기하는 건 딸바보 서사거든요. 인터스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전지구적으로 남자가 영웅일 때 이 영웅이 사그라져 가잖아요. 그럼 이 영웅의 뒤를 잇는 사람은 지금 계속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엑스맨 시리즈의 로건이라고 하는 울버린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 이제 죽는데 로건이라는 영화에서 죽었을 때 이 로건을 잇는 아이가 있는데 그 딸이거든요. 아니면 뭐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지금 이제 드디어 제다이라고 하는 남성 영웅들 이야기에서 여성 제다이의 등장으로 넘어갔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편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건 주인공이 젊은 남자일 때는 자기의 미래를 계속, 자기의 계보를 계속 추적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가 이때까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스타워즈가 영화사에 남긴 단 하나의 대사를 말한다면 내가 네 애비다인 건데 다른 영화들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의 핏줄이 어딘가를 거슬러 올라갈 때 좀 자꾸 엄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지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것들을 보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아빠 부정하고 엄마를 찾는 그래서 약간 여자들이 남자 주인공의 과거이거나 미래인 상태 가 되고 있는데 인터스텔라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늙고 지친 지쳐갈 어떤 비행사가 지켜야 될 것으로서의 딸, 그 미래 이 얘기가 되게 크게 있었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인터스텔라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학부형들 사이에 뭐 양자 이론, 상대성 이론 이런 얘기들이 4차원 이런 나왔었죠. 것들을 이미지로 볼 수 있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게 다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 이제 부산행도 딸 지키는 딸바보 얘기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그 남성 질서의 몰락이라고 한편은 제가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유가 그런 신자유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인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좀비들에 이제 막 출연하고 이러면서 그 엄마는 이제 계속 뭐 탈출하라고 엄마는 안 나타나고 엄마가 없어요. 네. 엄마 부산에 있어요. 네, 부산에 있죠. 그러니까 약간 부산은 대한 공동체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이런 그런 그 앞에 이제 뭐 지금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투기적인 욕망, 신자유적인 질서 그런 데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이 세계는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유나 이런 사람들은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부산도 이미 초토화됐을 그렇죠. 거고 예. 거기서 미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산의 길목을 지키는 게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군인이 지키는 좀비로부터 보호받는 어떤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상상력이 없는 거죠. 사실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 그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부산행은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초대형 초대형은 아니라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만들었고 같은 시기에 뭘 같이 내놓냐면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내놓거든요. 근데 둘 다 좀비 아포칼립스 얘기고 서울역이 부산행의 프리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좀비가 발생해서 여기서 죽은 마지막 여자 주인공이 부산행의 왜 처음 딱 기차로 타오르는 여자애 있죠. 심은경. 심은경이 이 서울역 주인공 여자 목소리를 연기하거든요. 얘가 좀비가 되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얘가 튀어 올라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뭐랄까 비정규직의 꽃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건에 되게 상징이었던 KTX 여자 승무원을 무는 걸로 이제 부산행이라는 기차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산행에서는 어쨌거나 아빠가 딸을 지키고 아빠가 임신한 와이프를 지켜내는 걸로 얘가 끝나기는 하죠. 이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아빠뽕을 심음으로써 천만 넘기거든요. 근데 이걸 동시에 하고 있는 이 감독이 서울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아빠뽕 영화 팔려고 내가 넣은 거고 사실 아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뻥이야라는 걸 서울역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역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이 포주인 남자랑 둘이 이제 여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운 거야. 그 이 여자 주인공 심은경의 목소리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여관방에서 나와서 서울을 이제 산책을 시작했는데 이 산책을 하면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심은경이 산책을 하는 동안 이 남자친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은경의 아빠라고 하는 남자가 전화가 와서 내 딸 네가 데려갔지. 내 딸 내놔라. 이러면서 내 딸을 같이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애니메이션의 중심 갈등은 뭐냐면 심은경이 막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아빠랑 애인이 심은경을 찾아 나서고 이 세 사람이 안전하게 만나서 심은경이 구해질 것인가가 관객들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딸은 아빠를 만나야 안전해지니까 관객들은 다 심은경이 아빠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심은경이랑 아빠랑 애인이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설정인데 아파트 저거 뭐죠?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중산층만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심은경은 아빠인 줄 알고 애인이 너 아빠 데려갈게라고 했으니까 아빠인 줄 알고 딱 왔는데 사실 이 남자는 아빠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심은경의 이전 포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심은경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었고 아빠라고 거짓말을 해서 접근을 해서 부른 거죠. 근데 실제로 심은경의 친아빠는 병들어서 누워있고 이 병원비를 구하려고 심은경은 성매매를 시작했고 그렇게 보면 3명의 남자가 1명의 여성의 노동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 이제 남자친구는 죽고 그 포주가 심은경을 강간하려고 억지로 눕혔는데 심은경이 역까지 오는 길에 좀비한테 물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좀비로 깨어나서 포주를 뜯어먹고 부산행 기차에 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감독이 다 죽여버리겠다. 감독이 약간 얄미운 건 이런 건 거죠. 내가 영화를 팔아야 될 때는 아버지의 판타지를 팔 수 있지만 실은 나는 아빠가 뻥이라는 걸 알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던 거죠. 네. 어쨌든 거기서 뭔가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처럼 공유의 캐릭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착취적인 관계에 살고 있나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이 세계는 몰락한다. 몰락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콕 찌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갑자기 막 혼자서. 아니 우리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예.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또 우리가 아버지 서사. 네, 아버지 서사. 정말 아버지와 딸바보가 근데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래서 그 딸이 어떤 새로운 그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영웅 리더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당연한 미래가 되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적인 질서를 바꾼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는가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 요즘 너무 막 자국만 있으면 다 영웅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것도 아니죠. 네, 이거 아니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남성 중심 사회라든가 그런 가부장적 권위라든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였잖아요.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군대든 국가 권력이든 그 모형대로 이제 쭉 조직이 됐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남성들은 그걸 저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지를 이게 지금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정말 좀 탐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왜 바뀌냐고 화를 내고 있고 그걸 특히 이제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합쳐지면서 청년 남성들은 여성 혐오적으로 이렇게 신경질을 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뒤틀려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좀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허윤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하도 옆에 돌고 돌아가지고 네. 돌고 돌아가지고 세상은 망해야 된다. 가지고 왔다가 다시 겨우 되살려고 리부트 시켰어요. 리부트 시켰어요. 이제. 그 뭐지 네. 박민규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박민규 소설가 제가 소설 좋아하는 중에 소설가예요. 핑퐁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중학생 2명인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연히 이제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랑 핑퐁 탁구를 해요. 탁구 시합을 해가지고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해서 이겼어요. 얘네들이 막 사투 끝에 이겨가지고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지구를 리부트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갈아엎어가지고 리부트를 시켜달라. 나는 이 지구가 싫다. 이게 200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부트 시켜달라고 아까 손희정 선생님이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 아빠뽕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립군 같은 아버지를 새로 세우는 혹은 좋은 아버지를 찾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최근 한국 예능 혹은 드라마 혹은 영화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상해 그 드라마를 저는 잠깐씩 보았는데요. 그 드라마가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은 드라마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저 어제요 3편 여기 나와가지고 어제 뭐 한 20편, 30편, 40편 이런 식으로 3편 보고 왔어요. 나 그 네. 똑똑한 언니 나오는 장면 좀 봤어. 아 이유리 연민정. 네. 여기서는 변혜영. 변해요. 변혜영이 똑똑한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있고요. 이 큰 아들이 만년 고시생 9급 공무원 시험을 계속 떨어지다가 드라마의 중후반부쯤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9급 공무원을 붙은 다음에 결혼하는 아들이 있고 둘째가 이제 변해죠. 변혜영인 거예요. 변혜영. 똑똑한 변호사인 딸. 그리고 셋째가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던 딸. 넷째가 되게 막 명랑하고 예쁜 딸. 그 청춘시대 나왔던 류화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가 자매인데 얘네들이 다 변씨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는 변씨가 아니라 이윤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친구를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다음에 그런 얘기였구나. 수감 생활을 한 거예요. 대체 전과가 뭔가 있어. 했어요. 거의 콜럼버스의 영화 같은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뭘 못하게 생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랑 같이 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가 죽었는데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얘네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살았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리포트가 됐는데 그걸 그대로 해서 친구의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변씨가 됐는데 이 드라마 서사 자체가 변씨였던 아버지가 이 씨인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몰랐다가 알게 되고 고백하고 막 이런 서사들이 연결되는데 핵심은 이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거. 이렇게 좋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다니 우리가 해결해줘야지라고 하면서 그 변혜영이 나타나서 막 사건을 해결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누명을 벗을 것처럼 이제 재심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7번 방의 선물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서사가 이제 50몇 부작 KBS 주말 드라마로 약간 되면서 되게 똑똑한 딸과 자식들이 너무 화목한 가정에 좋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서사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아버지가 뭘 하냐라고 하면 그동안 분식집을 했던 분식집을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이 자녀들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서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아버지 찾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라마 속에 계속 나오게 되는 근데 인기 있는 그 방식이 소재가. 정말 노골적이더라고요. 네네. 아주 그 주제 의식이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사와 제가 딱 3편 봤는데도 아주 3편 봐도 이 드라마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이름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변호와 또 그 김혜숙 선생님이 네, 그 맞아요. 부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김혜숙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괜찮다. 이 엄마는 뭐 마지막에 이렇게 뭐 암인가요? 네, 맞아요. 암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으로. 네, 네. 뭐 그런 건데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해요. 아버지가 재판받는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자기의 이 뭐라 그러죠? 병을 나의 병을 알리지 말라 막 해가지고 너무나 그 아버지 중심적인 그 질서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7번 방의 선물도 너무 순진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영악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결국 죽나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없어. 또 없어 엄마는. 그래서 이제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아빠가 근데 딸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얘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몰래 감옥으로 이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감옥에 있는 식구들이 같이 딸을 키우는 얘기였다가 이 딸은 나중에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서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가 아직 안 됐으니 어떻게 하냐면 임시법정에 연습 삼아 이제 서는 법정에 아버지 케이스를 들고 와서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고 아버지에게 이름을 돌려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렌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 차별당하고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드라마에서 그 일하는 여성을 찾아라 했다가 제가 아플 뻔했잖아요. 또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 뭐 딸의 자리, 그럼 아버지들이 이렇게 가족 내에서 선한 가부장으로 다시 자리를 찾아간다면 반대로 어떤 그런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서사들이나 새로운 가족 질서나 뭐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안적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그러한 틀은 하나도 안 바뀌고 끊임없이 이 남성 중심적으로 여기서 재편되면서 이 질서가 공고해지는 방식으로에만 재현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들은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혐오적으로 여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임금 덜 받는 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당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불균형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되게 마지막 주말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항상 해피엔딩. 행복한 결론을 위해서 급하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마지막 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그 비정규직이었던 셋째 딸과 넷째 딸이 모두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적성을 찾아서 취직하는 것으로 끝나요. 맞아요. 마지막 회에서. 그래서 막내 딸은 홈쇼핑 전문으로 약간 쇼호스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고 셋째 딸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환타지 중에 환타지. 네, 너무 큰 환타지를 내내 얘네 백수였는데 내내 얘네 막 고졸에 막 되게 막 이런 수준으로 막 계속 백수였는데 환타지를 주면서 이제 막 끝나게 되는 주말 드라마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선한 가부장의 선한 딸들 혹은 가부장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한 딸들의 서사가 너무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재미있네요. 네. 이제 좀 얘기를 마무리해야 또 마무리해야 될 네, 시간인데 예, 그럼 이 언제 50분 갔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뭐 드라마든 예능이든 그럼 이 하여간 가족의 욕망에 갇혀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긴 한데 예,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다루어져야 될까?
이게 뭐 드라마든 소설이든 영화든 예능이든 좀 그런 얘기들을 바램을 그냥 얘기를 좀 우리도 유토피아를 막 발화해보는 것으로.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아빠가 지친 아빠들을 위로하는 거 대중문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가장들 안 힘든 거 아니잖아요. 힘들죠. 근데 저 문제는 뭐냐고 해서 하냐고 생각하냐면 그거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만.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아빠 뽕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아빠 중심의 서사가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를 질문을 해야 되고 이야기들이 좀 다양하면 아버지들 우쭈쭈 좀 해줘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좋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이제 지쳤다 우리 다른 이야기도 좀 보자라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네요 저는. 네. 다른 이야기.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한나 멘토 때도 아마 말씀하셨지만 너무 남자들이 뭐 하는 얘기, 남자들이 뭐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아빠가 힘든 얘기도 한참 하고 이제 아빠의 권위도 찾아주고 막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족 틀을 너무 못 깨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똑똑한 여자들도 선한 딸로 돌아와야 되고 똑똑한 며느리여서 이혼 위기에 처한 시부모를 구해주고 막 이런 서사들이 막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가족 롤을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 가족 바깥에 여성을 상상해 본 적이 없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없는 들 것 만큼 같아요. 가족 바깥의 여성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간 좀 근데 전 되게 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집중적으로 젠더의 렌즈를 갖고 대중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안 하고 있는 얘기가 많은지 가려진 얘기가 뭔지를 또 저희가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숨 쉬는 공기 같은 거잖아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속에서 좀 더 우리가 그 젠더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좀 더 얘기하고 아까 뭐 20, 30대 여성들도 얘기했는데 좀 더 그런 관점을 갖고 목소리를 더 내다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족의 틀도 벗고 그런 다양성의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희망은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방송국을 차리게 빠를 수도. 아니 근데 우리가 팟캐스트 한 것도 그런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죠. 네. 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에 저희는 그 뭐였죠, 선생님? 우리가 다음에는 여공문학이라고 하는 책하고 새 여자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예, 문학 평론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방송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의 을들의 당나귀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상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